최근에 이런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여기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국내에 이제 나온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 우려 속에서 전 세계 국채가 매도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는 거예요. 채권의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대라고 했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채권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파는 물량이 많아야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오른쪽에도 영어 기사지만은 글로벌 시장의 채권의 셀오프라는 것이 이 매각량이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매도가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예?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러냐? 각국 나라들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바꾸면서 투자자들도 거기에 그러니까는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요. 자산 구성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을 다 매도를 한다 이거예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는 미리 던지는 거예요. 예? 던지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미국의 인플레율입니다. 이게요. 금융위기 직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인플레율인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을 엄청 풀었어요. 제로금리로 했었고요. 근데도 인플레율이 안 올랐었어요. 목표 인플레율이 2%인데 2%를 넘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요.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플레율이 급등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데, 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 공급 물량을 이 소비하는 소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런 측면이 있고, 이건 소비가 끌어올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겼을 때, 아니면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를 때, 최근처럼 그러니까요. 오를 때 그러니까는 이게 상품의 가격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가 오른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상품 생산 가격 비용이 오르니까는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생기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는 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가 그러니까 품귀 현상 빚으면서 이 자동차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뭡니까요? 물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데가 타격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율이 역사상 과거 그러니까 70년대나 경험했었던 높은 인플레율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작년 그러니까 대기에 보게 되면은 한 3월 달부터 목표 인플레율을 벗어나가서 쫙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한 4월 달부터 목표치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최근에 일단 급등세가 약간 멈췄어요. 증권세가. 그렇다고 떨어진 건 아니고 되게 이제 멈춘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여전히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예요. 금리를 안 올렸다 이거죠. 그 팬데믹 때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명목금리는 제가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인플레율에다가 물가 상승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금리라는 것은 거기다가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금리까지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한 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금리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0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 높아지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돈을 저축할 매력이 없어지죠. 즉, 지금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그러니까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1년 후에도 100만 원이야. 이자가 안 붙어가지고. 근데 물건값은 그러니까 107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저축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느냐? 지금 소비할 지금 상황은 안 되잖아요. 예? 소비할 상황은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소비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일반 보통 서민들은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저축할 매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소비를 할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은행에다 저축은 못 하겠어. 그럼 뭡니까요?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돈을 운용을 하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에도 별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침체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도 좀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앞으로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안할 때 되게 어떤 걸 되게 대상을 잡습니까? 안전자산을 가죠. 안전자산.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뭡니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채권이잖아요.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는 증가했던 거예요. 투자 수요가요. 그런데 이 증가가 뭐냐면 어디에 비해서냐면은 유럽 채권이라든가 일본 채권이나 뭐 이런 채권들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채권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요 증가가 있지만은 반면에 채권에 그러니까 금리는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이 채권도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또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작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엇갈리는 힘이 동시에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들, 그다음에 올해 예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편차가 커요. IMF에서는 미국을 한 5.9%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연준은 2.6%,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앉아 있고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 근접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되살릴 일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돈을 엄청 풀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팬데믹 이후에도 돈을 엄청 풀었죠. 그 과거에 돈을 엄청 풀었을 때요.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 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공포에 있었냐면요. 야, 저렇게 돈 많이 풀어도 돼? 그러면 저렇게 돈 많이 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연준을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여기 보면 anger at the Federal Reserve로 되어 있죠. 미국 연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밑에 기사는 뭡니까요? 밑에 기사는 뭐냐면 abolish the Federal Reserve로 되어 있죠. 미국의 연준을 폐지하라. 티파티라고 미국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단체인데 시민운동단체인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2010년
2010년 그러니까 11월 달에 막 행진까지도 하고요. 예? 연준 중앙은행 폐쇄시키라고. 왜냐면 저 중앙은행이 시민들의 그러니까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뭐냐면 돈을 엄청 풀고 있는데 그 당시 1차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낸 거였었잖아요. 근데 또 하겠다고 하고 앉았으니까는 저러다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엄청 생길 것이고 돈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준 니네가 뭔데 내 재산권을 침해하냐 해가지고 막 분노가 이렇게 폭발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힘 엄청 강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 그러니까는 그 공화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시민단체예요. 티파티라는 게요. 그런데 지금 조용해졌죠. 왜 조용해졌는지 아세요?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게 찍어낸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쫙 찍어낸 거예요. 이게 2015년까지 14년 말 정도까지니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완화를 하면서 쫙 찍어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엄청 찍어냈단 말이에요. 미국 연준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난 거예요. 목표치보다 항상 미쳤잖아요. 예? 목표치보다. 예?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도 인플레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티파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머쓱해진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돈 가치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연준을 막 규탄하고 연준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골드만삭스가 서로가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음모론까지 막 시중에 퍼지고 막 시중에 하니까 막 이게 확산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아무리 돈을 그렇게 막 찍어내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 거야. 그 당시에는요. 왜 그래 안 생긴지 아세요? 돈이 안 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돈이 안 돼. 그 돈을 이렇게 엄청 찍어냈는데 그 돈 찍어낸 돈들이 대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만 같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 돈이 안 돌다 보니까는 소비가 안 증가할 게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 서민들 수준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 생긴 거야. 예?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평등만 더 심해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저렇게 찍어놔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금리는 오히려 돈을 엄청 찍었는데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럼 제가 느낌표도 하고 물음표도 있는데 과연 다른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번엔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회 그림하고 우회 그림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로 금리예요. 한국은행은 3번이나 올렸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올린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아직 안 올렸어요. 올해 그러니까는 막 뭐 4번 올린다.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는 뭐 7번도 올려야 될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보다 조금 기간이 긴 거. 1년짜리 채권의 금리는요. 채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저거다 제일 오른쪽에 가보세요. 지난해 중반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되게 전통적으로는 뭡니까? 같이 움직였잖아요.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그림이 채권금리하고 기준금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죠? 예? 1년짜리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뭐냐면 연준의 금리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건 뭡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올라가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이제 뒤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물하고 그 다음에 2년, 기간이 2년짜리도 봐보세요. 2년짜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빠르게요. 그렇죠? 1년짜리 올라가니까 2년짜리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3년짜리, 만기가 3년짜리, 10년짜리인 거 봐보세요. 3년짜리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3년짜리는 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죠. 앞에 1년이나 2년보다도 먼저 더. 10년짜리는 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연준의 중앙은행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10년짜리 같은 경우 아까 뭐랬었어요?
글로벌 자본시장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지금 인상되는 시장의 금리는 인상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인상할 것인가 이게 궁금들한 거예요 지금요. 금리 빠른 인상이 과연 가능할까? 아까 미국의 예상 인플레를 봐보세요.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근접해 오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진정되게 되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올릴 명분은 그러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예? 문제는 인플레이율이 좀 그러니까 완화가 되더라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은 인플레이율도 떨어졌는데 금리 계속 못 올립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전에도 금리를 2019년도에 3번이나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은 2018년도에 4번이나 쫙 올렸다가 금융시장에서 막 놀래가지고 미국에도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비 기업들 죽는다고 아우성치다 보니까 금리를 다시 내렸던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도요. 미국의 제가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랬잖아요. 약화되다 보니까는 이 금리를 많이 못 올렸잖아요. 기껏해야 한 2.5%까지 가고서는 멈춰버렸죠. 다시 또 후퇴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율이 빠르게 진정된다면은 금리 계속해서 인상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하나 지표가 뭐냐면요. 이게 금 가격 추이입니다. 지난 1년간 금의 가격 추이예요. 최근에 일부에서는 어저께인가요? 저기 뉴스에서 보니까 금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말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1년 동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이에요. 최근에 1온수당 그러니까 1827달러. 근데 작년에 6월 달에 1905달러까지 갔었습니다. 1년 동안에를 보게 되면 금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진행하고 금 가격이 서로 그러니까는 디스커넥트 돼 있잖아요. 이게 동조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계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 인플레율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게 나스닥 시장이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올해 성적입니다. 이제 한 달 좀 넘었지만 한 달 열흘 정도 됐지만은 10% 이상 하락했어요. 한 달 열흘 됐는데 10% 이상 하락했다고요. 10.4%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요. 이 하락의 대표적인 게 누구였었습니까요?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으로 사명을 바꾼 2월 2일 날 폭락을 했었잖아요. 2월 2일 날이요. 35%나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35%나 하락했어요. 메타, 즉 페이스북이에요. 주가가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페이스북이 왜 메타 플랫폼이라고 사명을 바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죠.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플랫폼은 두 가지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메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메타 플랫폼을 오래전부터 가장 꿈꿨던 게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이 예상만큼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의 주가가 왜 폭락을 했습니까? 2월 2일 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죠,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순이득이
2020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예? 2020년보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폭락한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메타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46%에 있던 것이 37%가 떨어지고 순이익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플랫폼 확장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잘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진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럼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러니까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 예?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측면이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의 저거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혁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 빠르게 인상하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올리게 되면요.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요?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는 강하면은 기업이 강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예?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는 그냥 좋으면요.